만약에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신념으로 역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을요. 한자리에 모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 흥미로운 가정이네요. 그것도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놓고 토론을 벌이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성과 과학을 신념처럼 여겼던 고대의 여성 과학자, 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서 종교적인 권위를 상징했던 총대주교, 심지어 초기 기독교를 향해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던졌던 로마 법학자까지 이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상상을 스크린 위로 옮겨놓은 듯한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메타버스 공간에 4명의 역사적 인물을 AI 아바타로 부활시켜서 뭐랄까 세계의 사상 대결을 펼치게 한다는 설정이거든요. 네, 바로 참된 가르침이라는 지금은 사라진 책 한 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이성과 신앙, 비판과 권위라는 이 해먹은 질문들이 21세기 기술의 최전선, 이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다시 타오르는지, 그리고 그 불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네, 바로 그 지점을 오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토론 배틀의 무대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배경이 서기 2397년, 인공지능이 재건한 메타버스 속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인류의 윤리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4명의 AI 아바타가 소환되었다는 설정인데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어떤 인물들이죠? 이 4명의 플레이어가요, 단순히 역사적 인물을 그냥 복원한 게 아니에요. 각기 다른 사상적 축을 상징하도록 뭐랄까 설계된 거죠. 아, 상징적인 인물들이군요. 네. 먼저 이성의 수호자 히파티아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 수학, 천문학에 기반한 합리주의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료 속 그녀의 아바타는 이성은 신앙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등장하네요. 종교 권위의 대표 키릴로스. 그렇죠. 기독교 교리를 절대적인 질서로 내세우는 인물인데 히파티아 같은 합리주의자들을 향해서 신의 계시를 모독한다면서 분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 역사에서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야말로 비극이었잖아요. 맞아요.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키릴로스는 히파티아의 그 끔찍한 죽음의 배우로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AI가 일부러 이 둘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는 것 자체가 이 토론의 긴장감을 처음부터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장치인 셈이죠. 아, 순수한 이성과 절대적인 신앙, 이 둘의 충돌이 기본축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에 두 명의 인물이 더 끼어들면서 판이 훨씬 더 복잡해져요. 한 명은 비판적 지성을 상징하는 켈수스, 네, 다른 한 명은 신앙과 철학의 융합자인 오리게네스. 켈수스는 이 모든 논쟁의 시작점이 된 참된 가르침의 저자고요. 그렇죠. 켈수스는 로마의 합리주의적인 시선으로 기독교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인물이고 오리게네스는 좀 더 흥미로운 위치에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는 켈수스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도 동시에 기독교 신학을 플라톤 철학과 통합하려고 시도했던 인물이거든요. 융합을 시도했군요. 네. 신앙은 철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킨다고 말하는 그의 입장은 히파티아의 순수 이성과 키릴로스의 절대 신앙, 그 양극단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죠. 와, 정말 절묘한 캐스팅이네요. 순수, 이성, 절대 신앙,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융합적 태도. 이 네 가지 관점이 인류의 미래라는 거대한 주제를 놓고 메타버스에서 격돌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야기의 열쇠를 준 인물은 역시 케이수스, 그리고 그의 책 참된 가르침 같은데요. 대체 어떤 책이었길래 2000년이 넘는 세월을 뛰어넘어 이런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켈스스는 서기 2세기경의 로마 법학자였어요. 자료를 보면 그는 로마의 그 발달된 도시 문명 그리고 합리적인 법체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인물로 그려져요. 네네. 그런 그의 눈에 당시 로마 사회에 스며들던 신생 종교, 기독교가 아주 불안한 요소로 보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회 통합과 안정을 중시하는 로마 엘리트의 입장에서 기존 질서를 흔드는 기독교가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펜을 든 겁니다. 그래서 쓴 책이 참된 가르침이군요. 네, 서기 77년에서 180년 사이에 집필하는데요. 이건 뭐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 지성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철학적, 논리적 도구를 사용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해부하고 그 사회적 위험성을 경고한 아주 정교한 비판서였죠. 그 비판의 내용이 정말 궁금한데요. 자료에 복원된 240개 항목 중에 핵심적인 주장 5가지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부터가 정말 날카로워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고유한 것이 아니며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서 베낀 것이다. 그렇죠. 이건 기독교가 내세우는 유일한 계시라는 독창성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려는 시도예요. 너희가 말하는 위대한 진리들은 사실 우리 그리스 철학의 재탕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했던 지식인들에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을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더 대담해요. 예수라는 인물 자체를 공격하거든요. 맞아요. 예수는 자신의 거룩한 사명을 확신하지 못했으며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전부 허구이거나 이집트 마술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 이건 신성모독을 넘어서 거의 인신공격 수준 아닌가요? 켈수스는 예수의 기적을 일종의 속임수나 저급한 주술로 그냥 치부해버려요.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를 평범한 인간, 심지어는 사기꾼의 범주로 끌어내리려는 의도였죠. 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둥을 흔들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공격이었어요. 신도들을 향한 비판도 만만치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분파가 너무 많아 단결하지 못하며 무지하고 지혜나 선함이 없는 죄인들이다. 이건 공동체 내부의 문제랑 신도들의 자질을 동시에 지적한 거네요. 네, 실제로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수많은 분파로 나뉘어서 격렬한 교리 논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네. 켈수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통일된 진리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 거죠. 더 나아가서 교육받지 못한 하층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주로 포섭하는 그 선교 방식을 보면서 그들의 지적, 도덕적 수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거고요. 마지막 주장은 로마 신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아주 현실적인 요구네요. 맞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헛된 망상을 버리고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고 제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 맞아요. 켈수스의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길 거부하는 반사회적 집단이었어요. 아, 그렇게 봤군요. 병역이나 공직을 거부하고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겁니다. 이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켈수스의 비판이 철학, 신학, 사회학을 넘나드는 굉장히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공격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렇네요. 초기 기독교가 마주했던 가장 날카로운 지적 공세였다고 할 만해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렇게 중요한 책의 원본이 사라졌다면서요. 네, 켈수스가 미신을 타파하기 위해 도서관을 세우라고 유언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도서관에 불이 나면서 책도 같이 타버렸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 역사의 가장 기막힌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네. 이 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이 책을 가장 맹렬하게 비판했던 적수 덕분이었어요. 바로 앞서 소개된 4명의 아바타 중 한 명인 오리게네스죠. 오리게네스요. 켈수스를 반박하기 위해 책을 썼다는 그 사람이요? 네, 원본이 불타 사라진 후에도 켈수스의 주장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계속 퍼져나가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흔들었어요. 소문으로요. 예, 소문이 소문을 낳으면서 더 강력해진 거죠. 위기감을 느낀 당시 기독교 지식인이었던 오리게네스가 켈수스에 대한 반론이라는 책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반박을 하려면 상대방의 주장을 알아야 하는데 원본은 불타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당시 떠돌던 켈수스의 주장들을 수집하고 인용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의 반박 스타일이 아주 독특했는. 켈수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라고 하면서 참된 가르침의 구절을 최대한 정확하게 옮겨 적은 뒤에 그러나 그 주장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틀렸다 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식을 취한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켈수스의 주장을 잠재우기 위한 반박문이 역설적으로 켈수스의 주장을 가장 완벽하게 보존하는 타임캡슐 역할을 하게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인데요. 정확해요. 켈수스의 사상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그의 사상을 영원히 박제해버린 셈이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자료에 언급된 독일의 학자 카임 같은 연구자들이 오리게네스의 반박문을 역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오리게네스가 인용한 구절들을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서 마침내 켈수스의 참된 가르침을 거의 완벽하게 복원해낸 겁니다.
사라진 책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적의 입을 통해 부활한 거군요. 이건 마치 어떤 단일한 진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목소리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그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의미심장하죠. 자, 그럼 이 드라마틱한 역사를 뒤로하고 다시 서기 2397년의 메타버스로 돌아가 보죠. 인공지능이 이 네 사상가의 세계를 각각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는데 그 결과가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하셨죠. 네네. 네 개의 가상세계는 각 사상에 가진 빛과 그림자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줘요. 먼저 히파티아의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부터 볼까요? 네. 이곳에서는 과학기술과 교육 수준이 인류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발전해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합리성과 효율성으로만 판단하다 보니 뭔가 문제가 생기겠군요. 네, 공동체 윤리나 인간적인 유대감 같은 가치들이 모두 붕괴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상상이 가네요. 기술은 완벽한데 아무도 서로를 돕지 않는 아주 차갑고 건조한 세상이겠군요. 그럼 반대로 키릴로스의 신앙이 지배하는 세계는 어떤가요? 그곳은 도덕적 질서가 아주 굳건하게 유지되어 범죄율도 낮고 사회도 안정적이죠. 좋은데요? 하지만 교리에 어긋나는 모든 질문과 의심이 금지되면서 학문과 예술이 완전히 정체돼 버려요. 이성이 억압된 뭐랄까 숨막히는 평화라고 할까요? 히파티아의 세계와 정확히 반대네요. 그럼 비판 정신으로 가득 찬 켈수스의 세계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모든 걸 의심하고 비판하니까 뭔가 더 자유로울 것 같기도 하고요. 자유롭죠. 모든 권위와 믿음이 끊임없이 의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요. 그 결과 개인의 사상적 자유는 극대화되지만 사회 전체가 동의하는 공통된 가치나 목표를 단 하나도 형성하지 못해요. 아, 결국 사회는 끝없는 분열과 냉소주의 그리고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거죠. 마치 거대한 인터넷 토론장처럼 변해버리는 거군요. 누구도 믿지 않고 어떤 것도 함께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 그럼 마지막으로 오리게네스의 융합의 세계는요. 언뜻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처럼 들리는데요. 겉보기에는 가장 조화로워 보여요. 이성과 신앙이 공존하고 철학과 종교가 서로를 보완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올바른 융합인가를 놓고 끝없는 해석의 갈등이 벌어져요. A라는 융합이 옳으냐 B라는 융합이 옳으냐를 두고 또 다른 형태의 분파와 논쟁이 계속되는 거죠. 갈등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교묘하고 복잡한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군요. 맞습니다. 결국 어느 하나 완벽한 유토피아는 없다는 결론이네요. 이 시뮬레이션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상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인 셈이군요. 맞아요. 자료의 마지막 해석이 그래서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죠. 참된 가르침의 보고는 단순히 하나의 고문서를 되살린 사건이 아니라 인류가 사상의 다양성과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이었다. 아, 켈수스의 책이 오리게네스라는 반대자의 목소리를 통해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공존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부딪히는 과정 그 자체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메타버스라는 최첨단 기술을 통해 고대 철학적 논쟁을 살펴보는 정말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불길 속으로 사라졌던 한 권의 책이 그 책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목소리를 통해 2000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킬수스 도서관의 심판은 끝났지만 그들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이성과 신앙, 비판과 수용, 분리와 융합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이 시뮬레이션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네 가지 세계의 원칙들을 재료 삼아 당신만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면 당신은 히파티아의 이성, 키릴로스의 신념, 켈소스의 비판, 그리고 오리게네스의 융합 중에서 무엇을 가져오고 또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사고 실험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는 고대 로마에서 시작해서요. 아주 먼 미래까지 이어지는데요.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지적 논쟁 중 하나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나요? 만약에 과거에 살았던 위대한 사상가들을 바로 이 자리로 다시 불러내서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시간은 훌쩍 뛰어넘어서 서기 2397년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완벽한 가상현실, 이른바 메타버스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죠. 여긴 그냥 과거를 재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인류의 미래를 걸고 벌이는 아이디어들의 진짜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이 미래의 대결,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요. 결국 인류 문명을 떠받쳐온 두 개의 거대한 기둥, 바로 이성과 신앙의 정면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복잡한 논쟁이 결국 두 개의 뚜렷한 진영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쪽은 인간의 이성과 날카로운 비판적 사고야말로 문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다른 한쪽은 아니라고, 절대적인 믿음과 거기서 비롯된 도덕적 질서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죠. 그럼 대체 이 거대한 논쟁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미래가 아니라 아주 먼 과거, 세상에 존재하기엔 너무나도 위험했던 단 한 권의 책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이 책, 참된 가르침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 막 퍼지기 시작하던 기독교를 향해서 아주 날카롭고 논리적인 질문들을 던졌거든요. 그야말로 당시 사회에 폭탄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인 시대를 너무 앞서간 금서였던 거죠. 그런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해에 에페소에 있던 켈수스 도서관이 큰 불에 휩싸이면서 참된 가르침의 원본이 그만 화염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한 건요. 책은 불타 없어졌는데 그 안에 담긴 생각들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렸고 결국엔 교부 오리게네스가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엄청나게 긴 글을 쓰게 만들 정도였죠. 근데 이게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인 게 바로 그 반박문 덕분에 켈수스의 주장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이 오래된 논쟁을 되살리기 위해 가상현실 무대 위로 불러낸 4명의 논객들, 소위 선수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와, 이 라인업 좀 보세요. 수세기에 걸친 지적 갈등의 역사가 이 표 하나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로마의 합리주의를 대표하는 켈수스와 과학의 수호자 히파티아가 이성팀을, 그리고 신앙과 철학의 조화를 꾀했던 오리게네스와 절대적 종교 권위를 내세운 키릴로스가 신앙팀을 이루어서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죠. 정말 팽팽하죠? 도대체 켈수스는 그네 잃어버린 책에서 무슨 주장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을까요? 그가 던졌던 5가지 핵심적인 도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문제의 5가지 주장입니다. AI 토론의 기초가 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하나하나가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파격적인 비판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드는 질문들이었죠. 근데 인공지능은요, 단순히 말로만 싸우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각의 사상이 인류를 이끌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4개의 다른 미래를 직접 시뮬레이션해버립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은 켈수스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구현한 곳입니다. 모든 권위는 의심받고 모든 믿음은 비판의 대상이 되죠. 지적인 자유는 넘쳐났지만 문제는 사회를 하나로 묶어줄 어떤 공통의 가치나 목표, 즉 구심점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끝없는 논쟁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세계로 가볼까요? 여기는 히파티아의 이생처럼 오직 과학만이 인류를 이끄는 세상입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해서 인류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었죠.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있는데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윤리적인 질문에는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기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도덕적 나침반을 잃어버린 셈이에요. 이번엔 키릴로스가 꿈꾸던 세상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곳이죠. 강력한 도덕률 덕분에 사회는 굉장히 안정됐어요. 하지만 그 안정을 얻는 대신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바로 기존의 권위에 왜? 라고 묻는 능력, 새로운 진리를 찾아 나서는 지적 탐구 정신이 완전히 억압된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세상입니다. 오리게네스의 철학처럼 이성과 신앙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 세계죠. 겉보기엔 가장 이상적으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과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를 어떻게든 조화시키려다 보니 끝없는 해석의 갈등만 낳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느 세상 하나 완벽한 곳이 없죠. 그럼 이토록 오래된 이야기가, 이 잃어버렸던 책이 어떻게 다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이 책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여정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서기 177년에 탄생했다가 화염 속으로 사라졌다가 그리고 거의 17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뛰어넘어 기적적으로 부활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이 타임라인에 담겨 있습니다. 미래의 시뮬레이션은 끝났지만 켈수스가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은 이제 고스란히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만큼이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죠. 결국 이성과 신앙, 의심과 믿음, 그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온전히 우리들의 몫으로 남은 거겠죠.